제2편 1. 산 너머 산. 1월은 해가 짧다. 그랭구아르가 재판소를 나왔을 때 거리는 이미 어두우두해지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거리가 그는 너무나 고마웠다.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이 없는 골목으로 들어가 마음껏 생각에 잠겨 낙심한 시인 그랭구아르의 상처를 철학자 그랭구아르가 어루만져 줄 수 있기만을 바랐다. 지금 그에게는 철학만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줄 것이었다. 그날 밤을 어디서 지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으므로 더욱 그랬다. 연극의 마수거리 공연이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난 지금 그린 위에 시루로 그리에 있는 숙소로는 차마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랭구아르는 파리의 마소 통관세 징수 청부업자인 기욤 두시르 영감에게 6개월 초에 방세가 밀려 있었는데 파리 시장에게 지어준 축혼가의 대금으로 그것을 해결할 생각이었다. 6개월분 방세라 하면 파리 돈으로 12솔, 그가 지금 걸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옷가지를 포함한 전 재산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쉥트 샤펠 성당 출납관이 관리하고 있는 감옥의 작은 창문 아래 잠시 몸을 기댄 그랭구아르는 오늘 밤 잠자리를 어디로 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문득 사바트리 거리에 있는 파리 고등법원 판사의 집 앞에서 지난주에 얼핏 보았던 디딤돌 하나가 떠올랐다. 흔히들 나귀에 올라타거나 할 때 발을 디디는 돌이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지나 시인에게 하룻밤 베개로도 매우 훌륭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기막힌 순간에 기억을 떠올리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며 바리에리 거리, 디에유 드라프리 거리, 사바트리 거리, 쥐어버리 거리 등 고만고만하게 낡고 지저분한 골목길들이 오밀조밀 얽혀 있는 시대섬으로 가기 위해 재판소 앞 광장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였다. 그랭구아르보다 먼저 재판소를 나섰던 미치광이 교황 행렬이 저만치서 횃불을 든 채 성사극에서 끌어낸 악대를 앞세우고 이쪽으로 왁자지껄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랭구아르는 문득 자존심의 상처가 되살아나 고개를 돌려버렸다. 연극의 실패로 엄청난 시리에 빠진 그에게 그날의 축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견디기 힘든 고통만 안겨줄 뿐이었다. 그는 생미셸 다리를 건너기 위해 걸음을 옮겼으나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이 폭죽 심지와 폭죽을 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빌어먹을 폭죽 같으니라고 그랭구아르는 툴툴거리며 상주 다리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다리 덜머리의 집집마다 국왕과 황태자, 플랑드르의 마르그리트 공주를 상징하는 깃발 3개와 오스트리아 공작과 부르봉 추기경과 보좌 전하와 잔드 프랑스 공주와 서자인 부르봉 전하, 그리고 누군지 알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초상이 그려진 작은 깃발 6개가 걸려 있었다. 그 깃발들은 어둠 속에서도 횃불에 의해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환쟁이 장 푸르보가 부럽구먼. 그랭구아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크고 작은 깃발들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 눈앞에 큰 거리가 하나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데다 인적도 끊긴 상태였다. 그 길로 가면 웅성거리는 축제의 불빛과 메아리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길을 택했다. 한참을 걸어가던 그는 발끝에 무언가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를 넘어뜨린 것은 법률가 서기들이 그날의 축제를 위해 고등법원장 집 앞에 갖다 놓은 5월 나무 심기에 쓰일 묘목 다발이었다. 그랭구아르는 갑작스러운 사태를 남자답게 참아냈다. 그는 일어나 다시 걸어 강가에 이르렀다. 그리고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을 지나 왕실 정원의 높은 벽을 따라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길과 모래 위를 걸어 시태섬 서쪽 끝에 도착했다. 그 지점에서 폭네프 다리 청동 마상 아래로 보이는 파쉐르 오 바슈 섬을 그는 한동안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 섬은 강물 위에 떠있는 검은 대리석 덩어리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오두막집에서 새어나온 불통 모양의 작은 불빛 하나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소를 건네주는 사공이 밤을 보내는 곳이었다. 배사공아, 너희 팔자가 부럽구나. 그랭구아르는 생각했다. 너는 명예를 동경하지도 않고 축혼식 같은 것도 지을 필요가 없겠지? 국왕의 결혼식이며 보르고뉴 공주 따위가 너에게 다 무슨 상관이겠니? 4월의 잔디밭에서 너희 암소들이 뜯어먹는 마그리트 말고 다른 마그리트는 알 필요도 없지? 그런데 시인인 나는 대체 뭐란 말이냐? 관중들에게 야유나 당하고 주위에 덜덜 떨고 있으니
게다가 6달씩이나 방세가 밀려있는 데다 신발 바닥은 달아빠져 초롱에 끼우는 유리처럼 훤히 비쳐 보일 지경이니 고맙다 배사공아. 너희 오두막집이 내 눈을 쉬게 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파리의 북처통을 잊게 해주는구나. 그랭구아르가 이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 그 몽롱한 서정을 느닷없이 날려버린 것은 바로 하늘의 축복이 내린 그 오두막집에서 터져나온 요란한 이중 폭죽 소리였다. 그날의 축제를 즐기려는 사공이 자기 집에서 폭죽을 쏘아 올린 것이다. 폭죽 소리에 화들짝 놀란 그랭구아르는 이참 저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빌어먹을 축제 같으니라고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쫓아다닐 셈이지? 그 참 정말 여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다니. 그렇게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치던 그는 문득 발 아래 흐르는 센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무서운 유혹에 사로잡혔다. 아, 물이 차갑지만 않다면 뛰어내려 버릴 텐데. 그와 동시에 절망적인 어떤 결심을 굳혔다. 그것은 미치광이 교황에게서도 장 푸르보의 깃발들로부터도 5월의 식목다발에서도 축제용 폭죽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면 차라리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축제의 한복판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자는 생각이었다. 그레브 광장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한 것이다. 적어도 그는 상상했다. 거기선 타다남은 모닥불에 겹불을 쬐며 몸이라도 녹일 수 있을 테지. 시형 식당에서 마련한 커다란 왕가 문장의 설탕 덩어리를 3개씩 나누어 주었을 테니 그 부스러기로라도 허기를 달랠 수 있을 거야. 2. 그레브 광장. 지금은 그 무렵 그레브 광장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광장 북쪽 한 귀퉁이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막루 하나가 그 흔적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조각 작품으로서 예술적인 선들은 얼룩덜룩한 물감의 덧칠 속에 묻혀버렸거니와 막루 자체도 파리의 많은 건물들을 빠르게 집어삼키는 신축 건물의 홍수 속으로 머지않아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그레브 광장을 지날 때 루이 15세 시절 세워진 낡은 두 채의 건물 사이에 끼어 숨막혀 보이는 그 볼품없는 막루에 연민과 동정의 눈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눈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면 그 옛날 이 막루는 어떤 건물 사이에 서 있었는지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캐캐묵은 15세기의 오래된 고딕식 광장의 풍광까지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즈음의 광장은 지금의 모습과 똑같이 한 면은 강둑에 있다고 나머지 3면은 높고 비좁은 집들로 둘러싸인 사다리 꼴이었다. 그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조주택과 석조 건물들의 온갖 장식적 요소들은 마치 중세 주택 양식의 본보기들을 널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끝이 뾰족한 홍해 대신 채택된 십자형 둥근 천장을 비롯하여 로마네스크 양식의 반은 홍해에 이르기까지 15세기에서 멀게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다양한 건축 양식을 그곳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타너리 거리 방향 센 강가의 광장 모퉁이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롤락 막루 2층에서 볼 수 있는 것 역시 그러한 반원 아치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낮의 얘기다. 날이 저물면 광장 주위를 둘러싼 건물들의 세세한 특징들은 모두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그저 하늘을 배경으로 집집마다 지붕의 윤곽들이 만들어내는 삐뚤삐뚤한 선들만 알아볼 수 있었다. 이른바 당시의 도시와 요즘 도시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데 예전에는 집의 옆면이 광장과 거리를 향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모두 정면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다. 집들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2세기 전부터였다. 광장의 동쪽 한가운데에는 집 3채를 나란히 붙여 지은 육중하지만 볼품없는 건물 하나가 서 있었다. 그 건물의 이름은 모두 3가지였고 그것들을 통해 건물의 역사와 쓰임새, 건축 양식을 짐작할 수 있었다. 먼저 그 집은 샤를 로세가 황태자 시절에 살았다 하여 태자궁으로 불렸다. 또한 시청으로도 쓰였으므로 거래소라고도 불리고 굵은 원기둥이 4층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하여 기둥집이라고도 불렸다. 그곳은 파리처럼 번듯한 도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성당, 재판을 하거나 필요할 때 궁정인들을 징계하는 제소실이 있는가 하면 꼭대기에는 대포가 들어차 있는 병기고도 있었다. 시의 자주권을 온전히 지켜내려면 때로는 기도나 변론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파리 시민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시청 옥탑방에는
훌륭한 화성총을 녹이 쓸 때까지 비축하고 있었다. 요즘도 그레브 광장이라고 하면 기둥집 자리에 건축가 도미니크 보카도르가 세운 시청사의 âm 울한 모습이 떠오르면서 기분이 언짢아진다. 이 광장은 이미 그 시절부터 âm 울한 느낌을 주는 기분 나쁜 광경을 보이고 있었다. 그 시절 사람들이 심판, 사다리라고 부르던 늘 세워져 있는 교수대와 죄인 공개대가 포장된 광장 한가운데에 줄지어 있었던 탓에 사람들이 불길한 광장에서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도 말해 두어야겠다. 무엇보다도 건강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임종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또 50년 뒤에는 생바리아의 열병, 다시 말해 교수대 공포증이 이 광장에서 생겨났다. 이 병은 온갖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가 아닌 인간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300년 전만 해도 번번하게 이루어지는 사형을 오늘날엔 거의 볼 수 없게 된 것은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 시절엔 그레브 광장은 물론이고 중앙시장, 황태자 광장, 크루아 디 트라우라흐, 대지 도축시장, 그 끔찍한 몽포공, 집행관들의 방벽, 고양이 광장, 생드니 문, 샹푸문, 보대문, 생자크 문의 형장에는 극형용 쇠바퀴라든지 석조 교수대, 아예 돌바닥에 고정시켜 놓은 상설 처형 도구들이 절비했다. 그 밖에도 그 무렵에는 사제장과 주교, 성당 참사회, 사제, 사법권을 가진 수도 원장들이 관리하는 수많은 교수대가 있어 마구 사형을 집행했다. 또한 생강의 익사형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봉건사회의 늙은 군주, 사형을 말합니다. 늙은 군주는 갑옷의 모든 문양들과 변덕스럽게 행사하던 온갖 형법들, 그랑 샤틀레에서 가죽 침대를 5년마다 갈아야 했던 고문 수단들을 하나씩 포기한 뒤 이제는 우리 도시에서 쫓겨나고 법전에서 물러나 그레브 광장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단두대 한 대가 겨우 남아있다. 과연 그 자체로 위안을 삼을만 하지 않겠는가? 3. 입맞춤. 피에르 그라인구아르가 그레브 광장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몸은 꽁꽁 얼어 있었다. 샹주 다리에 무수한 사람들과 장 푸르보의 작은 깃발들을 피하기 위해 뮤니의 다리를 지나오는 길에 주교의 물방앗간 풍차에 물 세례를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남루한 옷이 흠뻑 젖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연극 실패에 따른 좌절감까지 겹쳐서 온몸은 더욱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광장 한복판에서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닥불을 애워 싸고 있었다. 빌어먹을 파리놈들 같으니라고 그는 부하가나 혼자 투덜거렸다. 겹불도 마음대로 쬐지 못하게 하는군. 불 한쪽 귀퉁이에라도 좀 앉고 싶은데 말이야. 신발 속에 물이 들어차 질퍽거리는 데다 그놈의 물레방아인지 무언지는 날 이렇게 홀딱 적서 놓지 않나. 연병할 파리 주교는 저 따위 물방앗간을 가지고 뭘 해먹을 속셈인지 모르겠어. 젠장 별 볼 일 없어지면 주교 자리 내놓고 방앗간이라도 해먹으려는 건지. 내 저주만으로 그자가 망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마. 주교놈의 성당도 방앗간도 죄다 저주를 퍼부어 줄 테다. 여보게들 웬만하면 자리 좀 내주지 그래? 다들 뭘 하고 있는 거야? 불을 쬐고 있는 거지. 따뜻하겠다. 장가지 따발 무더기가 타는 걸 보고 있는 거야. 불꽃이 아름다울 테지. 그랭구아르는 혼잣말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랭구아르는 극시인답게 혼잣말을 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이다.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모닥불을 에워싼 군중은 그저 불을 쬐려고 모인 것 같지는 않았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열기와 구경에만 이끌렸을 리 없을 터였다. 수많은 사람을 한 곳으로 끌어모은 것은 바로 그 안쪽 빈 공간에서 춤을 추고 있는 한 아가씨였다. 회의파 철학자의 풍자 시인을 자처하는 그랭구아르의 눈에도 그녀가 사람인지 요정인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지 얼른 보아선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는 눈부신 여인의 모습에 매료되고 말았다. 키가 큰 편이 아닌데도 그녀는 늘씬하게 쭉 뻗은 몸매 때문에 제법 훤칠해 보였다. 갈색 피부는 낮에 보았다면 안달루시아나 로마의 여인들처럼 아름다운 금빛으로 빛났을 게 분명하다. 자그마한 발도 안달루시아 풍이었다. 화려한 신발이 그 조그만 발을 딱 들어맞게 감싸고 있었지만 조금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깔린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소용돌이 치듯 춤추고 있었다. 빙글빙글 돌며 사람들 앞을 스칠 때마다 검은 두 눈에서는 광채가 쏟아졌다.
주위 구경꾼들은 모두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통통하고 매끈한 두 팔은 머리 위로 높이 치들어 탬버린을 치고 주름 하나 없는 금색 조끼에 봉긋하게 부풀어 오른 원피스, 드러난 어깨, 가끔 치마 밑으로 살짝살짝 보이는 가느다란 다리, 까만 머리카락, 불꽃 같은 눈동자, 말벌같이 가늘고 낭창낭창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그 모습은 도무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건 분명 불의 요정이야. 아니 물의 요정이야. 여신? 아니야. 마날론 산에 사는 무녀가 틀림없어. 그랭구아르는 그렇게 생각했다. 바로 그때 불의 요정의 따 늘어뜨린 머리채가 풀리면서 꽂혀있던 노쇠 머리 장식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뭐야? 집시 여자였군? 그랭구아르가 투덜거렸다. 환상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다. 여자의 춤사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제 바닥에 두었던 칼 두 자루를 집어들고는 그 뾰족한 끝을 이마에 세우더니 몸을 빙빙 돌리기 시작했다. 칼은 몸과는 반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았다. 영락없는 집시 여자였다. 그랭구아르는 심한 환미를 느꼈지만 마치 그림 같은 광경에 마법에라도 걸린 듯 황홀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모닥불이 주위를 붉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빙 둘러 원을 이룬 구경꾼들의 얼굴과 춤추는 여자의 갈색 이마 위에서 일렁이었다. 광장 한 귀퉁이 기둥집의 낡아 빠진 정면에도 교수대의 받침돌에도 빛이 만들어낸 움직이는 모든 것의 그림자가 춤추듯 덩달아 어른거렸다. 그런데 붉게 물든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춤추는 아가씨를 유난히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다. 엄격하고 침착한 모습이면서도 어딘지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남자였다. 차림새는 사람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는 않았으나 나이는 어림잡아 35살을 넘지 않은 것 같은데 머리는 벌써 많이 벗어져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듬성듬성 남아있을 뿐이었다. 높고 넓은 이마에 몇 가닥 주름이 잡혀있기는 했지만 움푹 패인 눈에는 젊음과 타오르는 듯한 생기, 깊은 정열이 깃들어 있었다. 사내의 눈은 집시 여자에게서 내내 떨어지지 않았다. 발랄한 16살 아가씨가 경쾌한 춤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안 사내는 점점 더 깊은 상념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는 잠깐 미소를 짓는 것 같다가도 알게 모르게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 왠지 그 미소가 한숨보다 더 괴로워 보였다. 가쁜 숨을 내쉬던 그녀의 춤이 끝나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잘리, 집시 여자가 불렀다. 어디선가 하얀 털이 몽실몽실하고 작고 귀여운 암염소 한 마리가 날래고 씩씩하게 나타났다. 뿔과 발도 금색이고 금색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암염소는 그때까지 양탄자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주인이 춤추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잘리, 이제 너희 차례야. 여자는 자리에 앉으면서 탬버린을 암염소 앞으로 다정하게 내밀었다. 잘리, 지금이 몇 월이지? 질문이 떨어지자 염소는 앞발로 탬버린을 한 번 쳤다. 그렇다. 1월이었다. 정확하게 맞추자 사람들은 손뼉을 쳤다. 잘리, 오늘은 며칠이야? 여자는 탬버린을 뒤집어 들고 다시 물었다. 잘리는 귀여운 금빛 앞발을 들어 탬버린을 6번 쳤다. 잘리, 지금은 몇 시일까? 다시 탬버린을 뒤집어 들며 그녀가 물었다. 잘리가 7번을 내리치자 그와 동시에 기둥집의 큰 시계에서도 7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저건 마법이야. 사람들 속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시 여자를 집요하게 바라보던 대머리의 목소리였다. 여자가 흠칫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공교롭게도 박수가 터져나와 그 음산한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박수 소리가 그녀의 마음에서 그 목소리를 몰아낸 듯 집시 여자는 다시 염소에게 물었다. 잘리, 성축일 행렬 때 파리시 기마대장 기샤르의 그랑메리 나리는 어떻게 하시더라? 잘리는 뒷발로 서더니 음매 울면서 아주 귀엽게 점잠 빼듯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기마대장의 가짜 신앙심을 기막히게 흉내내는 염소의 모습에 폭소를 터뜨렸다. 여자는 더욱 용기를 얻어 계속 질문을 던졌다. 잘리야, 종교재판소 검사 자크 샤물몰리 나리는 설교를 어떻게 하지? 이제 염소는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앞발을 이상하게 흔들어댔는데 굳이 어설픈 프랑스나 라틴어를 구사하지 않더라도 그 몸짓과 울음소리가 자크 사르몰리의 어색한 말투와 몸짓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더욱 격렬해지는 것은 당연했다. 신이 무섭지도 않은 게야 신을 못 오가는 거냐? 또다시 대머리의 외침이 벼락처럼 터져나왔다. 집시 여자가 다시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어머나, 그 얄미운 남자로군? 그녀는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어 보이며 버릇인지 뾰로통한 표정을 짓더니 뒤꿈치로 휙 방향을 바꾸고는 탬버린 속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모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커다란 은화와 작은 동전, 방패 동전, 독수리가 새겨진 동전 등 갖가지 동전들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랭구아르가 있는 곳까지 왔다. 그랭구아르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그의 입에서 난데없이 아차 이런 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주머니가 텅 비어있는 자신의 현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그녀는 진땀을 흘리면서 멀뚱하니 서 있는 그랭구아르 코앞에 탬버린을 내민 채 시침을 딱 떼고 있었다. 만약 그의 주머니 안에 페루의 갑부에 견줄 만한 큰 돈이라도 있었다면 탈탈 털어 그녀에게 다 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푼도 없었다. 게다가 아메리카라는 땅덩이는 아직 발견되기 한참 전이었다. 운 좋게도 마침 뜻하지 않은 일이 그를 도왔다. 썩 꺼지지 못해 요 이집트 메뚜기야. 광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 어디쯤에서 누군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집시 여자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는데 이번엔 먼저 번 대머리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 목소리, 그것도 신앙으로 똘똘 뭉친 심술궂은 목소리였다. 그 바람에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아이들이 즐겁게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롤랑망루의 은둔자다나? 자루를 뒤집어쓴 할망구가 어르렁거리네. 저 할망구는 아직 저녁밥을 안 먹었나? 극빈자 식당에 아직 남은 게 있으면 갖다 주자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외쳐대고는 모두 기둥집으로 내달렸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질급한 여자가 당황한 틈을 타 그랭구아르는 잽싸게 자리를 떠버렸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자신도 아직 저녁을 먹지 못했음을 문득 깨달은 것이다. 허겁지겁 극빈자 식당으로 달려갔지만 음식은 모두 말끔히 치워진 뒤였다. 1파운드에 5솔짜리 싸구려 빵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에 1434년에 마티와 비테른의 벽에다 그려놓은 날씬한 백합과 장미나무 몇 그루가 덩그러니 그를 반기고 있었다. 참으로 구차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저녁도 굶은 채 줄인 배를 안고 잠을 자야 한다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잠잘 곳조차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기가 막혔다. 졸지에 그랭구아르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빵도 없고 집도 없다니 이런저런 자연적인 욕구에 시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성가신 일인지 그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은 터였다. 즉 유피테르는 그의 인간 혐오증 발작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을 창조했다. 따라서 현자는 살아가는 내내 자신의 철학이 자기 운명에 포위당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랭구아르는 지금껏 이처럼 완벽한 공경에 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텅 빈 배 속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항복의 북소리를 듣자 그는 식량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철학의 참담한 항복을 얻어내려 하는 운명의 장난질이 그토록 얄미울 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게만 하는 이런 몽상에 시달리고 있을 때 부드러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기묘한 느낌을 주는 노래소리가 들려와 그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바로 집시 여자의 노래였다. 목소리 또한 춤사위만큼이나 아름답고 고혹적이어서 어떤 말로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었다. 굳이 묘사하자면 밝고 낭낭하고 경쾌하며 하늘을 훨훨 나는 새의 날갯짓 소리 같다고나 할까? 소리는 끊어질 듯 하면서 길게 이어졌다. 감미로운 가락, 예상을 뒤엎고 허를 찌르는 박자, 날카로운 피리소리 같은 단조로운 선율과 꾀꼬리가 울고 갈 만큼 높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조화를 잃지 않고 매끄럽게 치고 올라가는 청아한 목소리. 게다가 노래하는 아가씨의 아름다운 각선미처럼 위아래로 굽이 쳐르는 부드러운 옥타브의 물결. 순간적인 가락의 변화는 때로는 창녀처럼 보였다가 때로는 여왕처럼 보일 정도로 변화무쌍했다. 노래 가사는 그랭구아르가 알지 못하는 언어였는데 그녀도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녀가 노래하며 지어 보이는 다양한 표정들은 왠지 가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를테면 이런 에스파냐의 사행시를 미칠 듯 신나게 부르는 것이었다. 기둥 속에서 그들은 값비싼 괴짝 하나를 찾아냈다네. 흉측한 얼굴을 그린 깃발들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이런 구절을 강조하며 노래했다. 아라비아의 기사들이 꼼짝할 수도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칼을 차고 어깨엔 무쇠 활을 메고 있었다네. 집시 여자의 노랫소리를 한참을 듣고 있자니 그랭구아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분명 기쁨을 나타내고 있었고 새처럼 명랑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그랭구아르의 몽상을 뒤흔들기는 했지만 그것은 마치 백조가 물 위를 조용히 헤쳐가듯 고요한 것이었다. 그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모든 것을 잊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몇 시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집시 여자의 춤을 중단시키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소름 끼치는 노파의 목소리가 노래를 멈추게 했다. 그 입 닥치지 못해 이 지옥의 매미 같으니라고 여전히 어두운 광장 한쪽 구석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가여운 매미는 그만 노래를 딱 멈추고 말았다. 그랭구아르는 귀를 틀어막으며 외쳤다. 이런 젠장, 입 빠진 톱니 주제에 금은고를 부셔 놓다니. 다른 구경꾼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툴툴거리기 시작했다. 망할 수녀 같으니라고. 에이, 꺼져버려라.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마장 미치광이 교황 행렬이 횃불들을 지켜들고 수많은 거리와 길목을 왁자지껄 누비고 다니다가 바로 그 순간 그레브 광장까지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 심술구저 노파는 곧 자신의 행위를 후회해야 하는 봉변을 당했을지 모른다. 알다시피 미치광이 교황 행렬은 재판소를 떠나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는 동안 파리 시내의 불량자와 불황자, 도둑놈들까지 모조리 끌어모은 상태였다. 그래서 광장에 나타났을 때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행렬로 바뀌어 있었다. 행렬의 선두는 이집트 부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설명입니다. 당시 이집트인이란 집시를 의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시 부대가 제일 먼저 나타났네요. 행렬의 선두는 이집트 부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공작으로 치장하고 말을 탄 사람이 맨 앞에 나서면 백작으로 분장한 나머지가 말고삐 나 등자를 잡고 걷는 시기였다. 그 뒤를 이어 아이들을 무동 태운 남자와 여자들이 뒤따랐다. 공작이든 백작이든 서민들이든 누구랄 것 없이 남루한 누더기를 걸친 모습으로 그 뒤로는 거지 왕국의 온갖 도둑들이 서열별로 줄줄이 섰는데 맨 앞은 좀도둑들 차지였다. 절름발이, 곰배팔이, 위장실직자, 가짜 순례자, 싸움꾼, 가짜 간질병 환자, 불황자, 망근을 뒤집어선 거지, 목발 짚은 4인조 거지, 야바이꾼, 가짜 종기난 환자, 가짜 화상 입은 거지, 거짓 파산자, 가짜 상위군인 앵벌이, 거지 왕국 입법자, 가짜 나병 환자 등등. 저마다 모양도 괴상한 계급장들을 달고 4명씩 짝을 지어 행진하는 꼬락서니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아마 호메로스라도 손사래를 쳤을 터였다. 가짜 나병 환자와 거지 왕국 입법자들로 이루어진 교황 선거위원회 한복판, 덩치 큰 개 2마리가 끄는 작은 수레에 거지 왕국 임금인 왕초가 버티고 앉아 있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거지 왕국에 이어 갈리아 제국이 뒤를 따랐다. 갈리아 제국의 황제 기욤 루소는 여기저기 포도주 얼룩으로 찌든 붉은 옷을 입고 서로 싸우거나 칼춤을 추는 어릿광대들을 앞세운 채 회계원과 관리들, 재판소 회계실의 서기들에게 둘러싸여 위풍당당하게 행진하고 있었다. 그 뒤로는 검은 옷차림에 화관을 쓰고 미치광이 소동에 어울릴 만한 음악대를 이끈 재판소 서기단이 노란색 굵은 초를 받쳐들고 행진해 오고 있다. 이런 갖가지 군상들의 행렬 한가운데에선 미치광이 축제위원회의 임원들이 흑사병 창굴 당시에 생트 주누비에브 교회의 성유물함보다 더 많은 초를 꽂은 가마를 메고 걸어왔다. 그 가마에는 지팡이를 짚고 머리에 교황관을 쓴 제복 차림의 새 미치광이 교황, 즉 노트르담의 종직이 꼽추 카지모도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괴상망측한 행렬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무리들은 저마다 악대를 갖추고 있었다. 이집트 무리들은 아프리카 악기 부부젤라를 불며 요란스레 북을 쳐댔다. 거지 왕국의 패거리들은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비올라와 원시적 나팔과 12세기 고디식 뿔피리를 삑삑 깨끽대며 불고 있었다. 갈리아 제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 역시 원시적이었다. 그들은 레, 라, 미 세 가지 음밖에 내지 못하는 유치하고 궁상맞은 사면, 호궁 같은 것이 드문드문 눈에 띄는 정도였다. 다만
미치광이 교황을 가까이서 에워싼 무리만큼은 최신식 악기들로 한껏 뽐을 내고 있었는데 플루트와 금관 악기를 비롯해 소프라노 사면호궁과 알토 사면호궁, 테너 사면호궁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그랭구아르의 관현악대였던 것이다. 재판소를 나서서 그레브 광장에 이르기까지 카지모도의 추하고도 괴이한 얼굴이 자랑스러움과 행복의 감정들로 북받쳐 얼마나 환히 빛났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존심이 채워지는 기쁨을 맛보았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김새에 대한 경멸과 혐오감, 사람들이 던지는 모욕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던 터였다. 그래서 카지모도는 사랑받지 못했기에 그것 또한 싫어했던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비록 귀먹을 일망정 정말 교황이 된 듯한 기분으로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그의 백성을 자처하고 나선 이들이 불구자이든 도둑이든 거지든 미치광이든 그에겐 아무 상관이 없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백성이고 자신은 제왕인 것이다. 또한 이 떠들썩한 무리의 빈정거림이나 환호, 조롱 섞인 존경 따위를 그는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만 사람들은 겉으로는 비웃음 섞인 존경과 환호를 보내면서도 속으로 카지모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카지모도는 비록 꼽추였지만 힘이 세했고 안장다리를 망정 날렸으며 귀머거리인데다 심술궂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세 가지 특징 덕분에 완전한 바보 취급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 뽑힌 이 미치광이 교황이 자기만의 느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하긴 부자연스러운 신체에 깃든 정신이기에 불완전하고 미련스러운 점도 있었다. 그 떠들썩한 와중에 콰지모도가 느낀 감정 역시 왠지 막연하고 안개 낀 것처럼 흐릿했으나 그저 기쁘고 무언가 자랑스러운 느낌이었을 것이다. 어둡고 불행으로 가득 찬 그의 얼굴 주위에 모처럼 후광이 환하게 깃들어 보이는 건 오로지 그런 느낌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들뜨고 행복한 기분에 젖어있는 카지모도가 의기양양하게 기둥집 앞을 지날 즈음 군중 속에서 한 사나이가 불쑥 뛰쳐나왔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난 모습으로 카지모도의 손에서 미치광이 교황의 표지인 금빛 나무지팡이를 거칠게 빼앗았다. 제멋대로인 이 남자는 조금 전까지 사람들 틈에 끼어 집시 여자에게 위협적인 말로 어르렁대던 바로 그 대물이었다. 그는 성직자 옷을 입고 있었는데 군중 틈에서 느닷없이 뛰어나올 때까지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랭구아르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아니, 내 스승이 아니신가? 글로프 프롤로 신부잖아. 저는 흉물스러운 애꾸는 꼽추를 어쩌시려고 저러지? 오히려 한 방에 쓰러질 것 같은데? 우려했던 데도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급에 질린 비명소리가 치솟았다. 화가 난 카지모도는 그렇지 않아도 흉측한 얼굴을 소름 끼치도록 무시무시하게 일그러뜨린 채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가마에서 뛰어내렸다. 여자들은 그가 부주교를 해치우는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시선을 돌렸다. 카지모도는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다 말고 신부의 얼굴을 보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신부는 카지모도의 머리에서 교황관을 벗겨내고 지팡이를 부러뜨리더니 번쩍이는 법의를 잡아 찢어버렸다. 카지모도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다. 두 사람은 손짓발짓 해가며 무언의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부는 꼿꼿이 서서 몹시 화가 치민 듯 그를 윽박지르며 무엇라고 명령하는 것 같았고 카지모도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는 비굴한 자세로 애원하는 것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상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만한 괴력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마침내 부주교는 카지모도의 다부진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며 일어나 따라오라고 손질했다. 카지모도는 일어섰다. 그러자 갑자기 벌어진 어리둥절한 상황에 잠시 머뭇거리던 미치광이 교황의 백성들이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들의 교황을 지키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집트 패거리들도 거지 왕국의 무리도 법원 서기단도 모두 부주교를 둘러싸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카지모도는 신부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서서 무쇠처럼 단단해 보이는 주먹을 흔들어 보이더니 몰려드는 사람들을 성난 호랑이처럼 어르렁대며 무섭게 노려보았다. 신부는 이제 평소의 침착하고 근엄한 얼굴로 돌아와 카지모도에게 눈짓을 하더니 말없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카지모도는 얼른 앞장서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밀치며 길을 텄다. 두 사람이 군중을 내치고 광장을 지날 때 한 무리의 건달들과 구경꾼들이 뒤를 바짝 쫓아왔다.
순간 카지모도는 재빠른 몸짓으로 뒤돌아서더니 부주교를 호위하듯 뒷걸음으로 그를 따랐다. 땅딸마가 몸집에다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 같은 흠상구정 그의 몰골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흡사 멧돼지 같은 어금니를 드러내면서 덜 짐승처럼 어리렁거리는 가운데 손짓이나 눈짓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여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어둡고 좁은 거리로 살아가지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 뒤를 따르던 어느 누구도 감히 더 이상 뒤쫓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카지모도는 성난 야수처럼 이를 갈아대는 것만으로 회방꾼을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별 희한한 구경을 다 하는군. 그나저나 이제 어디로 가야 끼니를 때울 수 있을까? 그랭구아르가 중얼거렸다. 4. 밤거리에서 어여쁜 여인을 뒤따라갔다 봉변을 당하다. 그랭구아르는 무작정 집시 여자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여자가 염소를 데리고 구텔러리 거리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도 얼른 그 길로 접어들었다. 안 될 게 뭐 있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파리의 길거리 철학자인 그랭구아르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미녀의 뒤를 밟는 이런 엉뚱한 짓이 크게 보탬될 게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처럼 의도적으로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태도, 될 대로 되라식으로 타인의 뜻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이 같은 태도 속에는 맹목적인 복종심과 말리지 못할 이상한 고집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그랭구아르는 똑부러지게 규명할 수 없는 노예근성과 자유의지 사이를 오가는 이런 감정을 좋아했다. 무엇보다 그는 절충적이었으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 복잡한 온갖 사물의 양극단을 쥐고 인간의 여러 성향 사이에 매달려 그 성향들을 중화시키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처지가 마치 두 자석에 의해 양쪽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위와 아래, 천장과 바닥, 추락과 상승, 즉 하늘에 영원히 떠있는 마호메트의 관 같다고 곧잘 말하곤 했다. 그랭구아르가 만약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에서 얼마나 멋진 중간적 태도를 취했을지 가히 짐작이 간다. 안타깝게도 그는 300년은 너끈히 살았다는 까마득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의 부재로 인한 공허감이 오늘따라 유난히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지금 그랭구아르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뛰어든 행동처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특히 여자의 뒤를 밟는 일은 마땅히 잘 곳없는 그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아가씨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하나둘씩 문을 닫는 술집들을 눈으로 쫓으며 그녀는 몸집 작은 염소와 함께 발길을 재촉했다. 어찌됐든 저 아가씨는 어디든 잘 곳이 있지 않겠어? 집시란 본디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잘하면. 이 말 줄임표들 속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그의 머릿속은 별의 별 달짝지근한 상상들로 넘쳤다. 제일 늦게까지 깨어있던 시민들이 문단속하고 있는 길을 지날 때 이따금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로 그랭구아르는 즐거운 공상의 끈을 놓치고 말았다. 어느 집 앞에선가 두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게, 티버 페르니클 영감, 올해는 유난히 추울 것 같지 않나? 그랭구아르는 초겨울부터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누가 아니래, 보니파스 디좀 영감? 3년 전 같은 겨울이 또다시 오는 건 아니겠지? 3년 전에는 장작 한 단에 8소월이나 했는데 올해도 장작값이 만만치 않겠어. 1407년 겨울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해는 성마르탱 축일부터 성촉절까지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잖아. 추위가 어찌나 매서웠던지 재판소 서기가 법정에서 세 글자를 쓰기도 전에 펜이 얼어버리곤 했다네. 그 바람에 기록도 제대로 못했지 뭔가. 조금 지나니 이웃 안악들이 서로의 창가에서 촛불을 켠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거댁 주인께서 사고 얘기를 하던가요? 라 부드라크 부인? 아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튀르캉 부인? 샤틀레 공증인 질 고댕시 말이 글쎄 플랑드르인 행렬에 몹시 놀라서 셀레스틴의 수도원 수도사 필리포 아브릴로 나리를 냅다 내동댕이 쳤다지 뭐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보통 사람 말이 그랬다니 좀 시시하네요. 기마대 말이었다면 제법 볼만했을 텐데. 그러고는 이내 창들이 닫혔고 그랭구아르는 조금 전까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까맣게 잊고 말았다. 하지만 저만치서 어딘가로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 집시 여자에게 다시 눈길이 닿자 다행히 생각의 끈을 되찾을 수 있었다. 가냘프고 섬시한 아가씨와 염소 한 마리,
앙증맞도록 작고 귀여운 발과 맵시 있는 뒤태를 바라보자니 그 두 피조물이 서로 혼동될 지경이었다. 둘이서 도란도란 사이가 좋은 걸로 봐서는 둘 다 아가씨 같다가도 날렵하고 사뿐사뿐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 둘 다 염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상상을 하며 아가씨 뒤를 따르는 사이 밤은 깊어지고 인적도 뜸해졌다. 소등을 알리는 종소리가 한참 전에 울렸기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도 불 켜진 창문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집시 여자의 뒤를 쫓던 그랭구아르는 골목길과 내거리와 막다른 골목이 마치 고양이가 마구 엉키게 해놓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뒤얽힌 옛날 생진호상 묘지 주변 미로로 접어들었다. 이거야 원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 영락없이 길을 잃겠군. 들어서는 골목마다 조금 전에 왔던 길에 다시 들어선 느낌이 들어 그랭구아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집시 여자는 이 정도쯤은 혼이 꿰고 있는지 한치 망설임도 없이 더 속도를 내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 길 모퉁이를 지나자 중앙시장 죄인 공개대의 팔각형 건물이 눈에 띄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랭구아르는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채광창이 달린 그 팔각형 건물 지붕은 베르들레 거리에서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어느 창문 위에 검은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바삐 걸음을 옮기던 집시 여자는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알아차렸다. 그녀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몇 번인가 뒤돌아보았다. 한 번은 걸음을 멈추더니 반쯤 문이 열린 빵집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통해 미행자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유심히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아까 광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입술을 삐죽이 내밀어 보이고는 다시 걸음을 서둘렀다. 그 모습을 본 그랭구아르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다. 사랑스러운 그 표정 속엔 분명 비웃음과 멸시의 감정이 담겨 있을 터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길바닥에 깔린 돌멩이를 세면서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얼마를 더 걸었을까? 어느 길 모퉁이에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그랭구아르는 재빨리 뛰어갔다. 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그러나 길가 성모상 아래 쇠창살 안에서 기름을 먹으면 삼배 쪼가리가 타고 있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집시 여자는 두 괴한에게 붙들려 발부둥 치고 있었고 그들은 여자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겁을 집어먹은 염소는 뿔을 내린 채 엄매 울고 있었다. 야경대 여기요 여기. 그랭구아르는 큰 소리로 야경대를 부르며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때 아가씨를 잡고 있던 두 괴한 중 하나가 그를 획 돌아보았다. 무례하는 다름 아닌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카지모도였다. 그랭구아르는 출행랑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딛지도 못했다. 성큼성큼 그랭구아르 앞으로 다가온 카지모도는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러 상대를 길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러고는 마치 실컷 쇼리라도 걸치듯 가뿐히 집시 여자를 한쪽 팔에 걸치고는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 또 다른 괴한 하나도 부랴부랴 자취를 감추자 졸지에 주인을 잃은 가엾은 염소는 슬피 울며 그들 뒤를 쫓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어둠 속 저 멀리에서 불쌍한 집시 여자의 비명소리만 안타깝게 들려올 뿐이었다.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줘요. 불쌍한 집시 여자가 계속 비명을 질러댔다. 이때 거기서 이 나쁜 놈들 그 여자를 내려놔.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근처 내거리에서 기병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손에는 양날 금을 든 왕실 친위 헌병대 중대장이었다. 그는 엉거주춤 서 있는 카지모도의 팔에서 집시 여자를 획 낚아채더니 말란장 위에 옆으로 뉘어 실었다.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온 애꾸는 꼽추가 여자를 되찾으려고 대장에게 달려들었으나 뒤따라 달려온 헌병 10여 명이 양날 장금을 들고 가로막았다. 그들은 다름 아닌 파리 시장 로베르 데스투빌의 명령을 받들어 비밀 순찰을 돌고 있던 헌병대의 한 군대였다. 결국 카지모도는 꼼짝없이 붙잡혀 밧줄로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서도 그는 연신 으르렁거리고 거품을 뿜으며 미친 들짐승처럼 무어든 물어 떠들려 했다. 때가 대낮이었더라면 모두들 그를 붙잡기는커녕 가뜩이나 흉측한 얼굴이 더욱 심각해진 모습을 보고 오히려 출행랑을 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카지모도로서는 운 나쁘게 밤이었기에 자신의 가장 큰 무기가 빛을 잃고만 셈이었다. 한편 카지모도와 함께 있던 사람은 혼잡한 틈을 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집시 여자는 순찰 대장의 말 위에서 얌전하게 몸을 이렇게 앉더니 두 팔을 그의 어깨에 올리고는 공경에서 구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는 것인지 사내의 잘생긴 용모를 한동안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이었고 고운 목소리를 더 곱게 하여 말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헌병나으리? 페비스트 샤토페르 대위라 하오, 아름다운 아가씨? 순찰 대장은 자세를 가다듬으며 답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페비스가 보르고뉴 지방색이 풍기는 콧수염을 쭉 들어 올리는 사이 집시 여자는 경쾌한 인사말과 함께 땅바닥에 내리꽂히는 화살처럼 말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갯불도 그보다 빠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첸장, 이런 놈을 잡느니 차라리 저 여자를 잡아두는 게 나았을 텐데. 순찰 대장이 가지모도를 묶은 가죽끈을 바싹 쬐며 내뱉자 곁에 있던 부하가 맞장구를 쳤다. 누가 아니랍니까, 대장님? 꾀꼬리는 날아가고 박쥐만 남았네요.